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문제와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중 네 번째 문제와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영업을 다 끝내고 나서 12월 31일 날 과연 얼마나 남았고 썼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의 출제 범위는 일반 전표 입력과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해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완성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거를 수동 결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에 완성시키는 거를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메뉴들을 이용해서 하느냐.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상각비를 조회한 후 그 조회된 단기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시켜서 결산을 정리하는 그런 메뉴.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에서는 그렇죠. 잔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동 결산을 할 때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 설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도 잔액이 필요하죠.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많이 열고요.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명세서는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고 전체 재고 금액을 다 더한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한 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메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결산정리사항에서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꼭 열어야 되고요. 합계잔액시산표 꼭 엽니다. 재고자산 수불부 꼭 열고요. 재고자산 명세서도 꼭 열게 됩니다. 즉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씩 매 회마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에는 일반 전표 입력, 즉 수동 결산을 하는 문제가 총 4문제.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4문제가 있고요. 3문제는 자동 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서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3문항. 그래서 총 7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8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동 결산을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 먼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 결산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동 결산 하지 않고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렇게 순서를 뭐 문제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수동 결산을 먼저 하지 않고 수동했다, 자동했다, 수동했다, 자동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수동 결산한 자료가 반영된 후 자동 결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수동 결산부터 한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밑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몇 개 할까요? 한 5개 할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이 3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자동 전표를 생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부가 다 해당이 되겠죠. 특히 KIFRS 재무제표까지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총 6문항이 되겠고요. 점수가 좀 낮아요. 각 2점씩. 그래서 1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조회 문제는 조회만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지 답안에 이렇게 답안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숫자 그리고 소수점만 사용해서 입력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컴마라든가 뭐 개수, 월, 그리고 원 이런 거 안 됩니다. 원 이런 거 모두 다 안 돼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만 숫자와 소수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뭐 틀리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런데 이제 연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문제를 틀리게 되면 조회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매번 연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장부조회는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항과 5번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오세요. 교재는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회계 처리한다라는 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거나 또는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해서 완성을 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감은 재무제표를 완성시키는 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에서 총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느냐?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4문항은 수동결산, 즉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반 전표 입력을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넘길 수 있는, 전표를 넘길 수 있는 걸 자동결산,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4문항 또는 3문항, 자동결산은 3문항 또는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결산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푸는 게 좋은데 혹시 수동결산 있고 자동결산 있다. 수동결산 있고 자동결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수동결산을 먼저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자동결산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장기 보유 밑줄을 좀 그을까요? 네. 장기 보유니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그죠? KIFRS 재무제표 계정 과목을 쓰다 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이다. 그러면 기타 포괄이구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7월 3일 날 취득하여서 보유 중에 있대요. 그래서 주식회사 기린의 공정가치, 중요하죠. 공정가치는 4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유가증권에 대해서 기말에 즉 결산 정리를 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할 때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크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고 공정가치가 크다 그러면 평가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명확하게 입력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회계 모듈로 가세요. 결산 재무제표 1 또는 전표 입력 장부의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클릭.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셔서 자, 투자자산 쪽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7월 3일 날 370만 원이 됐네요.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지금 문제에는 7월 3일 날 취득한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전표 입력을 보셔도 됩니다.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7월 3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178번으로 되어 있는 370만 원을 확인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370만 원과 400만 원 어떤 게 커요? 오, 공정가치가 크다. 네, 맞습니다. 공정가치가 커요. 그러면 평가 이익이 생기죠. 얼마만큼? 400만 원에서 370만 원을 뺀 3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오세요. 왜 12월 30일이냐? 여기 결산 정리를 12월 31일에 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회계기간 말이 언제예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평가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그렇죠. 장부 금액을 그만큼 높여줘야 됩니다. 자, 기타라고 쳐보세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178번 씁니다. 이거 123번 쓰시면 안 돼요. 금액은 400만 원에서 370만 원을 뺐더니 얼마? 30만 원. 네, 맞습니다. 30만 원만큼 늘려주시고 대변에 기타라고 또 치세요. 엔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입니다. 981번 써주세요. 3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합계자산시산표에 자본 쪽으로 오세요. 자, 자본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기타 포괄손익이 있으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있다. 그러면 손실을 먼저 빼주셔야 돼요. 즉 상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40만 원을 평가 이익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혹시 있다. 그러면 그거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아마 모의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원이다. 사용액이 35만 원이다. 얘는 컴퓨터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돼요. 이것도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결산이니까 직접 입력할 거죠. 과연 우리 회사에서 소모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었는지, 즉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합계자산시산표에 조회 버튼을 눌러서 자, 살짝 내리시면은 여기 조금 전에 첫 번째 문제 풀었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에 대한 장부 금액은 4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밑에 상품 바로 밑에 소모품이 있으면 자산 처리한 거고요. 지금 자산으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더 내립니다. 어디로? 판매 관리비의 소모품비를 보니까 총 비용 처리한 게 50만 원이에요. 이 중 사용액이 35만 원이랍니다. 그럼 얼마만큼 사용 안 한 거예요? 50만 원에서 35만 원을 뺍니다. 15만 원만큼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이 됩니다. 자, 미사용액은 자산 처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172번 15만 원만큼 자산 처리하시고 대변에 소모품비 줄이겠습니다. 비용 줄여주셔야 돼요. 1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놓으시고 합계자산시산표를 다시 열어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재고자산 밑에 소모품이 15만원 미사용액이 들어왔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내리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모품 비위 사용액이 35만원 비용 처리됐죠. 자, 그래서 사용액만큼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산 처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업무용 토지를 3천만 원에 재평가하다. 아이고, 토지가 재평가됐네요. 재평가된 것도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토지 가액이 얼마인지를 좀 보러 갈게요. 합계잔액산표 열린 상태에서 토지 쪽으로 보세요. 유형자산의 토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3천만 원이 됐어요. 우와, 이익 봤죠? 자, 이렇게 이익 보는 걸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재평가했을 때 손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월 31일 차변에 토지 엔터.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1,000만 원. 네, 1,000만 원만큼 늘려주시고요.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1,0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토지 가격이 3천만 원이 됐는지는 합계잔액산표를 눌러서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거 너무 올렸네요. 제가 여기 토지가 3천만 원이 됐고요. 자본 항목 쪽으로 오시면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의 재평가 잉여금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과 재평가 잉여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네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을 계상하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납부를 그러니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줬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즉 이자 비용은 올해 생성이 되는 거니까 발생주에 의해서 올해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신 지급 안 했으니까 그렇죠. 미지급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은 모두 다 했네요.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래요. 여러분, 매출채권이 뭐하고 뭐가 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그런데 외상매출금 따로 계산하고 받으럼 따로 계산해야 돼요. 대손충당금의 계정 과목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에 잔액이 있다. 그러면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설정하는 걸 보충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합계잔액산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산표 위에 있는 거 열으셔도 되고 결산재무제표원 열으셔도 됩니다. 자, 합계잔액산표 열어주시고 조회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회 버튼을 눌러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당좌자산 쪽으로 내려오니까 외상매출금이 1억 651만 원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계산기를 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별도의 계산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1억 651만 원이 계산기에 들어왔어요. 자, 곱하기는 D입니다. 1%니까 0.01이죠? 엔터. 그리고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5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뺀다 그랬죠? 그래서 S 50만 원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 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금액은 56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6만 5,100원을 어디에다 입력하느냐? 내가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셔도 되는데 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갖고 자동으로 결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전체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자,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 나오는데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지 않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 매출, 상품 매출원가 대손충당금이니까 살짝 내리겠습니다.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렸더니 5번 난에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56만 5,100원. 여러분 숫자 치실 때 조심해서 치세요. 잘못 칠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에 대한 결과값을 여기 외상매출금 난에 56만 5,1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종료할게요. 받으러 옴도 계산해야 되니까 합계잔액산표 클릭하겠습니다. 받으러 옴 4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0.01 해갖고 40만 원. 자, 그러면 얘를 저는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놓고 공을 2개만 지우겠습니다. 1%니까 공 2개 지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0만 원 설정했습니다. 6번 모든 비유동자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모든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모든 비유동자산이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하셔야 돼요.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 중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여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뭐 각각 하셔도 되는데 한번 조회해 볼까요? 제가 그랬더니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요 단기상각비를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괄 쪽에서 한번 보세요. 총괄 쪽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은 건물을 통 털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통 털어서 나와 있는데 비품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상각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상각 방법이 같고 자산명이 똑같다. 그러면 한 줄에 나옵니다. 자, 그 건물은 단기상각비인 1,545만 원이 올해 상각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1,545만 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예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를 잘못 그러니까 입력하면서 잘못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사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잘못 칠 일이 없죠. 그래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는 연습을 하세요.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차량 운반구란에 단기상각비 440만 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차량 운반구 란입니다. 다른 데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비품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여세요.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445만 6,782원이었고요. 12만 원을 더해주세요. A는 더하기입니다. 그랬더니 457만 6,782원을 입력하셔야 되죠. 계산기는 그대로 두시고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면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어디? 여기 비품란에 요거 그대로 치세요. 457만 6,782원 엔터.
그리고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았죠? 네,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는데, 자, 계산기 닫겠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누르셔서 이번에는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그렇죠. 무형자산 총괄을 눌러는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7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아이고,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을 입력하래요. 재고자산,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이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려면 우리 회사에서 총 매입한 거, 전기에서 넘어온 거랑 매입한 거에서 판매된 거를 빼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감해갖고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즉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재고 금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함으로 인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자, 마구 엔터를 하는 이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다 열어주셔야 돼요. 일부만 여시게 되면 재고 금액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 엔터해서 전체를 다 불러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기능 모음 눌러서 평가 방법 눌러서 상품의 선입선출법 체크 되셨으면 적용. 마감 단추 눌러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면은 여기 지금 가정용 주석이 하나만 마감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마감할 거라 일괄 마감합니다. 확인. 그러면 마감이 된 거는 다 여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무는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부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부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마감이 되면 이렇게 여라고 표시가 돼요. 그럼 가정용 주석이 같은 경우도 1750에 1750 두 개 다 더해야 되죠? 소형 냉장고 1500, 전기밥솥 여긴 3개네요. 200, 1500 다 더해야 돼요. 전자레인지도 2개, 1485만원, 2500만원.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는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로밖에 조회가 안 돼요. 자, 제가 1월 한번 조회해볼까요? 어때요? 조회가 안 되죠? 그래서 12월 마감이 돼야지만 조회가 됩니다. 자, 가정용 주사기, 소형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A 해갖고 자산별 합계인 1억 685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상단으로 올리시면 10번의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 컨트롤 V 해서 입력을 하시면 올해 상품 매출원가는 8,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반드시 강조합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상품 매출원가 넘어왔는지 보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놓고 전표 추가 안 하면 세 문제 그냥 틀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하신 후 일반 전표에 오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을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장부 마감해야죠. 자, 재무제표 완성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로 오시고 손익계산서부터 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 회사는 상품을 사다가 그대로 파는 유통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타났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품을 그대로 사와서 그대로 팔게 되면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12월로 열겠습니다. 하단에 단기순이익 확인해 주시고요. 이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끌고 옵니다.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자, 저장된 데이터 있을 수 있습니다. 불러오세요.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억 7,200, 10만 5,618원. 자, 이렇게 됐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를 하느냐? 손익 대체 분계를 해요. 즉, 수익을 손익계장에 집합해 놓고 비용도 손익계정에 다 몰아넣습니다. 왜? 내년도로 수익과 비용은 넘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작업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손익 대체 분계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표 추가,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분계에 분계된 게 보이시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가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분계까지 마쳤습니다. 얘는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회를 할 때 에러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 장부를 지금 마감한 겁니다.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클릭하면 12월로 조회를 해주세요. 자, 에러 메시지 안 떴죠? 그런데 아까 장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에러가 뜹니다. 조회 문제는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감을 해서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 딱 뜨면 어때요?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결산 정리사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가 되는데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답안에 등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숫자만. 네, 맞습니다. 숫자만. 그리고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인정. 나머지는 다 컴마, 원, 돈 표시, 개수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숫자만 입력하고 여러분이 이제 숫자만 입력해서 기록하는 걸로 연습을 좀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컴마가 안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했나 막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5월 31일 가정용 주사기의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정용 주사기의 재고 수량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재고자산 수불부. 네, 맞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재고자산 수불부 치셔도 돼요. 네.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5월 31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엔터 하시고요. 그럼 1월 1일부터 5월 치세요. 그럼 31일. 품목을 가정용 주석기로 이렇게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하신 후 전체를 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주석에다 커져 갖다 놓고 재고 수량이니까 800개네요. 요 800개가 재고 수량이 단기 재고량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800. 네, 이렇게 800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2기의 예정신고 시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납부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고요. 환급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거든요. 잠깐만요. 자,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환급세액은 마이너스고 납부세액은 플러스예요. 그럼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표시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숫자만 기록하시면 돼요. 그럼 과연 우리 회사가 납부세액이 나왔냐 환급세액이 나왔냐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예정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다 노트를 좀 제가 칠게요. 자, 일기 너무 작은가요? 글씨가? 아이고, 너무 작다. 그죠? 좀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기로 칠게요. 그럼 자, 얘를 지우고 텍스트로 칠게요. 자, 여기다 칠게요. 아이고, 뭐 두 개나 됐어. 자, 얘는 조금 커요. 글씨가. 여기다 칠게요. 자, 일기 예정신고. 자, 언제부터 언제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 2기 예정. (7월 1일부터) (9월 30) 2기 확정. 즉 분기별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언제예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조금 옮길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정 신고라 그랬죠? 그럼 어떤 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으셔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자,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마감이 되어 있거나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셔야 돼요. 왜? 전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러 올리셔야 됩니다. 자, 세로 불러오기 해갖고 지금 27번 난을 보셔야 돼요. 위에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27번 난을 보세요. 자, 27번 난에 플러스 금액이죠. 마이너스 금액이면 여기에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입니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환급받을 세액이에요. 그래서 답은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22400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 발생액. 자, 외상매입금이 발생됐다라는 건 대변, 즉 부채니까 대변에서 발생된 거죠. 대변 금액을 볼 건데 1월부터 6월이라 그랬으니까 합계잔액상표 보셔도 됩니다. 뭐 아니면 계정별 완장 또는 뭐 월계표 뭐 다 보셔도 돼요. 자, 월계표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에 1월계표 월계표로 갈게요. 1월부터 6월 외상매입금입니다. 부채 쪽으로 오셔서 외상매입금 어떻게 해요? 대변에 있는 요 개를 하셔도 돼요. 1억 4,025만 원.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합계잔액상표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상표 6월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가장 보기 편한 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쪽으로 오시면 외상매입금 여기 잔액이 1억 7,4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6월 30일까지 발생된 금액은 보질 못합니다. 잔액은 볼 수 있어요. 합계잔액상표는 말 그대로 잔액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갚은 금액은 볼 수 있습니다.
1,100만 원. 왜 이 금액이 틀리냐? 그렇죠. 전년도에 외상 매입금이 넘어온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계정별 원장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계정별 원장 1월부터 6월 30까지만 보셔야 돼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자, 외상이라고 두 글자 칠게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전월에 4,500만 원이 넘어왔네요. 그러면 더할게 8,250, 1,650, 3,300, 825만 원. 그러면 1억 8,525만 원에서 4,500만 원을 빼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1억 8,500에 25만 원 빼기 S죠. 4,500만 원 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억 4,025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보시는 게 편해요? 1월계표에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이 계정별 원장을 보실 때는 전월에 넘어온 거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빼주시면 틀린 답이 됩니다. 요거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으면은 얘는 1월계표에서 보는 게 좋다. 네 번째, 5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5월 말 현재 현금 잔액. 잔액 물어봤네. 자, 전액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합계잔액산표. 네, 맞아요. 합계잔액산표 또는 현금 출납장.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신 데서 보세요. 그런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합계잔액산표입니다.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산표 5월 달로 조회해 주세요. 5월은 큰 달입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있고요. 현금의 잔액은 2억 7,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현금 출납장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여기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 5월 31일 잔액 2억 7,855만 원 여기입니다. 여기 잔액 물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는 5월 31일 일반 전표에 보세요. 일반 전표 한번 볼까요? 일반 전표에 5월 31일 여기에도 현금 잔액이 나와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합계잔액산표 5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수익,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자,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라. 그러면 우리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회계 모듈의 KIFRS 재무제표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수익 금액을 물어봤죠? 요 금액입니다. 2억 9,410만 원. 수익의 매출액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봐도 되지 않냐? 봐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명칭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KIFRS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봐라. 그러면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6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 12월 유동자산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유동자산 항목에 7억 5,559만 2,4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모두 구했어요. 자, 장구조회는 총 6문제인데 각 2점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점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문제, 결산 정리 사항과 다섯 번째 문제인 장부조회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